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지난주 역시 고생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걸쳐 있어서. 그런데 다행히 금요일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주말을 조금은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만들었죠. 미국 시장에서 지난주 흐름 한국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흐름까지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그에 따른 그 채권금리의 반응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인데 미국 시간 수요일에 발표된 10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2% 플러스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채권금리가 급등을 했고 반대로 그 여파로 기술주가 급락을 했죠. 먼저 이렇게 높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이번 CPI 6.2% 그 급등의 그 배경에는 주로 이 생활 소비품 뭐 이런 것의 가격 인상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물론 이제 그 휘발유 있잖아요. 가솔린, 우리가 여기서 가솔린이라고 그러는데 가솔린 가격의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값이 상승하면서 렌트 값도 같이 따라간 거예요. 렌트는 사실 그 좀 서민들의 그 생활 지표잖아요. 렌트 가격이 집값을 따라서 이제 급격히 이제 올라가는 추세. 이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비용도 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먹거리 있잖아요. 그로서리. 네. 그것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주로 이제 일상생활에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이 상승을 주도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중고차 가격도 여전히 꾸준하게 상승 중에 있다. 그런 게 이제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우리 방송에서도 이미 한 달 전부터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이 부분이 공급 병목 현상의 해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차 누그러지고 있다. 그게 채권금리 하락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10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패드가 예상하는 것처럼 혹시 10월, 11월 피크를 치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런데 그 공급 병목 현상은 이 CPI 이 지수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 공급 병목 현상이 해소됐다 해갖고 이 물가 지수가 내려오는 것보다도 이제 그 공급 병목 현상은 주로 산업재들, 그죠? 이런 뭐 이렇게 반도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기계류, 그다음 그 원자재, 석탄, 그다음 또 철광석, 뭐 이런 것에 많이 좀 밀접하게 관계 있고, 이번에 CPI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쓰여지는 그 변수들, 그런 요소들이 이제 올라갔다, 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병목 현상은 확실히 정점을 찍고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드라이 인덱스 있잖아요. 네. 그거가 꾸준히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볼크로 실어 나르는 그 화물 배에다가 나르는 그것이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이 점차 해소되면서 배 운임료가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볼 때는 일단 그 산업재 쪽에서 공급 병목 현상은 일단 피크를 찍고 조금 하향세로 갔다고 보는데,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매일 접하는 그런 생활 필품 이런 데서는 여전히 상승세에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보면은 뭐 가솔린 값, 그다음 렌트 값, 그다음에 헬스케어 비용, 뭐 그로서리 비용
뭐 이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지만은 또 미국에는 그 주택 공급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없고 뭐 지방자치제에서도 추진하는 게 없고 순전히 개인들에 의해서 집을 짓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거 공급 주택 공급이 항상 좀 모자라는 편이에요. 예, 그러다가 코로나를 터지면서 이 아파트보다는 교외 쪽으로 주택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그 빈 땅에다가 일부 집을 짓긴 했는데 뭐 변두리에 집을 지을 만한 땅이 거의 없거든요. 예. 미국은 거의 도심 딱 벗어나면 전부 개인 주택이니까. 뭐 미국 전체 하우징 중에 한 95%가 개인 주택이에요. 한 5%만 아파트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렌트값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했다. 그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가솔린 값에서도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은 이제 원유 가격이 조금 주춤했잖아요. 예. 네, 그것은 이제 물론 이제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그 수요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지만은 이 가솔린 값이 계속 올라감으로 해갖고 물가를 자극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자 그러면은 미국의 그 전략 비축유 이것을 방출해서라도 유가를 안정화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참모들하고 계속 지금 논의 중이고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하자는 쪽으로 해갖고 지금 적극 고려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가 원유 가격을 조금 이제 억누르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또 그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미국의 그 휘발유 가격이 그 원 갤런당 약 한 4리터 정도 되죠. 3.75리터 정도 되는데 한 원 갤런당 그 프라이스가 3불 한 60 내지 한 70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5, 6년 전에 뭐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그 원유가 갑자기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았어요. 그렇죠. 2015년입니다. 그때 있었죠. 네, 아마 그때 네. 150달러까지 치솟았는데 그때 당시에 휘발유가 원 갤런당 3불 50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겁을 했는데 지금은 원유가 배럴당 80달러인데도 불구하고 휘발유는 3불 70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그 휘발유 정제하는 그 리파이너리 컴퍼니들의 그 뭐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또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감안한 그런 가격에 의해서 휘발유 가격이 조금 높게 나왔겠지만은 어쨌거나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지금 높은 상태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이제 결정하든지 안 하든지 제가 볼 때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원유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방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악재 뉴스 때문에 지금 억눌려 있는데 방출한다고 그러면은 이미 거기서 이제 그 악재는 해소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월가에서도 올해 연말 전에 WTI가 90달러는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뭐 한 86달러, 87달러 이 정도까지는 원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급 병목 현상이 곧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시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생산자에서 네, 그렇죠. 소비자로 전이되는 분명히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차 때문에 공급 병목 현상이 해소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 뒤늦게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원유 가격이 150달러로 올라간 적은 제가 2015년이라고 했는데 2015년이 아니라 금융위기 직전이었네요. 2008년 7월에 150달러를 찍었었네요.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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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CPI 발표와 함께 채권금리가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급등하자 기술주가 당연히 반대로 급락을 했었죠.
이제 다행스럽게 목요일이 미국이 이제 베테랑스 데이를 해가지고 재향군인의 날로 채권 시장이 하루 쉬었어요. 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복귀했는데 뭐 오르긴 올랐지만 약간 올랐고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1.6% 이내에서 안정화를 보였습니다. 그러자마자 기술주가 기다렸다는 듯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간 뉴스 몇 개를 찾아보니까 이제 투자은행들이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기준선을 1.6% 정도로 두고 이 아래에서 있다 그러면 뭐 증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이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채권금리가 여기 1.6% 이내에서 안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상승 국면으로 이어질 것인지 혹시 선생님 견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까 몇 시간 전에 이제 블룸버그 쪽을 서치해 보니까, 월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1.75%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 지수가 이제 하락 압박을 받는 건 사실인데,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미국 증시의 그 투심들 있잖아요. 미국 증시는 어떤 악재가 나타나갖고 한 3일 내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스스로 그거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적극 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진짜 지금 연말까지로 해갖고 지금부터 1.75%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그런 빠른 속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 정도로 간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겁먹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난 CPI 나오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지만은 금요일 보면은 곧바로 예. 또 다시 반등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원력이라는 게 대단해요. 이 투심들의 이게 금방 악재를 소화내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1.75%까지는 증시가 감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만약 1.75%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국채의 수익률보다도 S&P의 배당금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역전이 될 수 있는 이제 변곡점이기 때문에 1.75% 더 올라가면은 증시가 상당히 좀 뭐 하락은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금요일에 이제 기술주가 급반등했잖아요. 예. 네, 그것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요일 날 아침 10시에 컨슈머 컨피던스가 발표되거든요. 예. 예, 소비자 신뢰 지수. 심리 지수. 예. 네, 신뢰. 근데 10시 전까지는 나스닥 지수가 빨간불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빨간불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10시 전까지는 나스닥의 인덱스 있잖아요. 나스닥의 기술주 총 1등에서 100등까지 묶어놓은 그 지수를 인덱스의 지수라고 그러는데, 네. 그 인덱스 지수가 10시 전에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다가 10시에 컨슈머 컨피던스가 딱 발표됐는데, 이것이 2011년 이래 최악으로 나왔어요. 예. 네. 그러면서, 국채, 금리도 올라갔지만 하여튼, 증시에 상당히 그 안에 이제 상당히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됐는데 10시에 컨슈머 컨피던스가 최악으로 나오면서 바로 제가 저희 회원들 멤버십 게시판에다가 증시의 하락, 경제나 증시나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나스닥 지수는 호재를 맞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연준이 이제 11월부터 이제 테이퍼링 시작했잖아요. 이제 예.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한 달에 150빌리언 달러씩 테이퍼링 해나가서 6월 말에 완결하고 그 다음에 수순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의 기존에 나온 각본이거든요. 그런데 CPI가 워낙 높게 나옴으로 해갖고 월가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매달 150
빌리언 달러의 테이퍼링이 아니고 이것을 금액을 더 키워갖고 내년 6월 말 전에 조기 종료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지금 그런 추측이 많이 나와요. 분석 기사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준 의원들의 그 멘트에서 혹시 그런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아주 촉각을 세우고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조기 인상 금리로 갈까봐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겁을 냈었는데 그 금요일 아침에 컨슈머 컨피던스가 최악으로 나오면서 일단은 연준의 그 테이퍼링 스케줄은 원래대로 간다고 하는 것이 다시 확인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그냥 급반등합니다. 10시 딱 쫑땡 치면서 그냥 바로 급반등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도 나스닥 지수 안에서도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종목들이 이제 완전히 열기가 후끈하잖아요. 네. 메타버스 관련 그 기술주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로블록스도 있잖아요.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로블록스나 뭐 하여튼 페이스북, 그다음 유니티, 네, 예, 유니티, 그 유니티도 사실은 예, 아침 10시 전에 이제 마이너스였어요. 예, 그러다가 10% 올라갔죠. 로블록스도 아침 10시 전에 마이너스 1%인가 돼 있다가 그것도 10%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한 그 메타버스 주식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관련되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 여기도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이 나스닥 지수가 강하게 반등했는데, 그런데 러셀 지수는 좀 서민 이 경제 이 바닥권을 좀 대변하는 지수잖아요. 네. 그 러셀 지수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시 전에는 사실 조금 같이 그 지수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나았었는데 10시 이후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해갖고 거의 제로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금요일 하루 증시에 이제 간 내부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CPI가 수요일에 급등하면서 그 CME에 있는 그 페드와치를 보니까 그 페드와치는 일종의 기준금리를 언제쯤 올릴 것인지 투자자들이 배팅하는 거잖아요. 네네. 보면 7월에 한 70%, 9월에 83%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배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한 측면도 있었는데 그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락을 한 것은 혹시 반대로 CPI 급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반영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주가가 증시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곧바로 기술주가 반등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처럼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그 소비자 신뢰 지수는 사실은 그 설문조사잖아요. 예. 예, 이게 길거리에 그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전화하거나 해갖고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많은 그 뭐 잘 사는 사람들 있겠지만은 생활에 쪼드는 사람들 다 섞여갖고 이제 설문 대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사실 이게 이 일반 국민들은 CPI 우리는 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CPI가 6.2% 최고가 올랐다 하는데 주식 투자 안 하는 일반 국민들은 이거 몰라요. 예. CPI가 높게 나오는지 낮게 나오는지. 예. 현재 나가서 장바구니 들고 가도 그로서리 그 식품 가격이 비싸졌네 안 비싸졌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잘 모르는데 네.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제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제 9월 말에 그 실업수당이 끝났잖아요. 예. 그 실업수당 끝나고 지금 9월 말까지 실업수당 타먹으면서 띵까띵하고 잘 놀았는데 9월 말에 실업수당이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저금 통장에서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심리가 위축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시 옛날 같은 좀 현금이 쪼달리는 생활로 다시 시작돼갖고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의 심리가 컨슈머 컨피던스에 나타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그렇게 낮아졌는데 곧바로 발표한 그 졸트죠. 잡 오프닝을 보면 그 잡 오프닝 즉 취업 공고죠. 제발 좀 사람 좀 지원해달라는 공고가 400만 건이 넘어 사상 최대치였고 반대로 그 이유가
이 일을 그만둔 사람도 사상 최대치라는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그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졸트에서 보면은 이직률이 있잖아요. 예. 직장 그만두고 다시 옮기는 그게 예. 뭐 지금 사상 최대 예. 치라고 그래요. 네. 치로 나왔는데, 제가 또 이것도 제가 추측하기는 이직했던 사람들도 다시 다른 기업으로 또 취직했던 사람들의 직업군이 거의 좀 저임금 직업군이에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또 추론하기는 실업수당 타먹으면서 잘 집에서 놀다가 오랜만에 진짜 1년 반 만인가 다시 직장에 가서 일해보니까 이게 노는 것만 못하잖아요. 일하는 게. 네. 그러니까 그만둘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아니, 1년 반 동안 잘 놀았는데 나와 일해보니까 이거 뭐 돈도 별로 안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두고 또 옆에서 보면은 뭐 시간당 $1 더 준다. 뭐 이런 데가 있으니까 또 이쪽 그만두고 저쪽 옮기고. 뭐 이런 현상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고임금 군에서는 이직률 뭐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전부 다 이제 바닥에 3D 업종, 서비스 업종 뭐 이런 쪽에서 이직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는 하여튼 그런 데서 제가 이렇게 혼자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근거하면 결국은 리오프닝 종목이 주로 접객, 하스피탈리티 업종이 많잖아요.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쪽이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강화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임금을 올려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직업적인 로열티 이런 게 없으니까 $1 더 준다면 옮기는 상황,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네네,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제 글로벌 경제에 또 제가 볼 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인데, 미국과 중국이 유럽에서 기후변화 공동 대응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종의 깜짝 선언이라고 했는데, 그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핵심이 반도체잖아요. 이 기후변화 대응 선언이 나오면서 이 반도체 종목들이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WDC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이게 금요일까지 이어졌는데, 이게 미중 갈등 완화에 어떻게 보면 실마리다, 이렇게 월가에서 보는 걸까요? 뭐 그런 면도 강하게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중국이 티격태격하면서 무역 장벽을 상당히 그 트럼프 시절에 높게 쌓았던 걸 지금 한 개도 안 허물고 있는 상태인데, 정상회담을 함으로 해갖고 이것을 계기로 조금 화해 무드로 간다고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상품 물류 교환 이런 것도 더 증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첫 공정인 그 반도체 이런 쪽에서부터 화해 분위기를 반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이 그 내년 2022년에 윈터 올림픽이 있죠. 동계올림픽. 그래서 동계올림픽.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국과 미국이 내년 1년 동안 잘 지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특히 중국 쪽에서 볼 때 자기들이 윈터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부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올림픽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중국이 주최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어떤 그 국제적인 그 화해 무드라든가 정치적 신인도 이런 걸 올림을 해갖고 성공적인 올림픽을 만들고 싶어 하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미중 갈등은 2022년에는 화해 무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미국, 중국 경제적으로 서로 수혜를 줄 수 있고요. 지금 중국 증시가 지금 계속 몇 년째 박스권에서 갇혀 있어요, 지금. 네, 이것도 중국 그 증시의 투자 찬스가 오지 않을까. 2022년에. 그런 면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지난주 수요일에 기후변화 대응 깜짝 발표 이후
한국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새벽에 백악관이 미국 시각으로 15일 밤, 한국 시각으로는 이제 화요일 오전에 되겠는데요. 그날 미국과 중국의 화상 정상회의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즉 기후변화 공동 대응 선언,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월요일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사실 중국은 동계올림픽 그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는 이 상품들이 관세가 높기 때문에 사실 그게 소비자로 이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화해의 실마리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중국 또한 그 물가 지수가 지금 상당히 고공행진 중이잖아요. 그래서 예. 중국 경제 그 부의 그 리더들도 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은 서로 화해 무드로 가물해갖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분위기,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마친 그 증시를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로블록스, 그 다음에 페이스북, 엔비디아, 특히 엔비디아는 웨드부시 증권사에서 그 등급 하향을 했는데도 그거 상관없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올라가면서 S&P도 같이 끌어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보면 주목할 만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WDC 등 이 메모리, 중국과 미국의 가장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갈등의 그 표면의 이유로 나온 이 반도체 종목들이 이틀 연속 3%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그 미중화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증시의 그 투자자들은 항상 앞을 내다보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첫 그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쪽으로 그 사람들은 이미 성견 지명을 보고 간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개별 기업들을 보면 GE 하면은 우리 에디슨 유인 전기에 나온 에디슨이 나온 미국의 대표 기업인데 이게 세계 회사로 분할한다는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존슨앤존스가 이 기존의 사업부를 2개로 쪼개서 분할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 기업 분할 뉴스가 비교적 큰 기업에서 이틀 연속 나왔는데 이런 뉴스는 결국 미국 증시의 상승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하여튼 이 개별 기업 뉴스에 국한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GE나 그 존슨앤존스 이름은 참 거창해도 증시 안에 그 비중은 되게 약한 기업들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만의 뉴스거리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테슬라, 한국 투자자분들 워낙 테슬라 주식에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가 트윗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장난쳤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문제를 약간 좀 뭐라고 하죠? 희석화 시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팔았습니다. 50억 달러 정도의 주가를 팔았는데 그 정도 물량이 나오면 하락 압력을 받을 만도 한데 뭐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사실 반응도 하긴 했죠. 미리 그 테슬라 주가가 1,200달러 가다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기가 10% 팔겠다 이래갖고 또 실제로 장중에 이제 그 매도세가 나오니까 3일 전인가요? 테슬라 주가가 거의 1,000달러까지 왔었어요. 1,005달러까지인가? 왔다가 이제 다시 튀어갖고 1,100달러로 갔는데 목요일날 또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아직도 다 못 팔았다. 50빌리언 달러를 팔았고 남은 것이 또 50빌리언 또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요일날 장중에 또 매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다시 해갖고 1,020달러까지인가 내려왔다가 지금 그 정도에서 이제 머물렀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팔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1,000 정도가 상당히 강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지난주의 특징을 보면 사실 메타버스가 주도하긴 했지만 또 하나 이 리비안 상장과 함께 이 전기차 관련주, 충전소 관련주들 이런 네. 주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 분위기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았어도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충전기 그 회사가 뭐죠? 예. BLNK인데, 네, 티커는 BLNK, 예. 블링크 차지인가? 아, 맞습니다. 그 컴퍼니는 이제, 어닝이 잘 나왔어요. 어닝이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플랜 안에 그렇죠. 그 차징 스테이션, 이제 미국의 전국에 깔겠다고 하는 그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차징하는 컴퍼니들의 주가가 지금 오름세를 지금 타고 있던 중에 어닝도 잘 나와서 이제 BLNK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그 아마존이 이제 뒤에서 이제 후원자로 있는 컴퍼니인데, 그 아마존의 그 운송밴 뭐 10만 대 선주문 받았다. 예. 뭐 그러고 이제 아마존도 대주주고 그다음 포드도 대주주예요 거기에. 예. 그래서 이 리비안의 주가 상승이 대단하죠 지금. 그래서 지금 잠재적 가치로 지금 첫 출발하고 있는 그 가치를 갖고 나중에 한 10년 후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 출발 가격이 테슬라의 가치보다도 2.5배가 더 높대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테슬라의 성공을 본 투자자들이, 혹시나 리비안이 어나더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엄청 몰려드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차 한 대도 지금, 그렇죠. 출고한 적 없는 회사가, 지금 시총은 $100빌리언. 그래서, GM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예, GM 포드를 거의 40% 이상 시총에서 넘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월가에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이제 월가 한편에서는 만일 2022년에 스케줄대로 출고가 안 되고 지연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급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해라 하는 게 이제 그런 분석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지 일론 머스크가 좀 트윗으로 이제 좀 빈정되는 트윗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아마존이 10만 대를 선주문한 것은 203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년 동안 10만 대를 공급받는 건데 그 10만 대에 그걸 올해 다 판다 그래도 현재 시총은 너무나 좀 비싼 측면이 아닐까. 이건 사실 제 생각인데. 그래서 월가 분석가들은 그럼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은 선주문을 70만 대를 받아놨는데 여기는 주가가 별로 안 올라가고 겨우 10만 대 그것도 장기적으로 받아나 이거는 지금 포드 GM보다도 시총이 더 크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많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께서도 조심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또 달러화 인덱스가 CPI 발표와 함께 사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드와치에서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달러화가 강세로 나온 것인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달러가 강세이면 당연히 골드나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는 게 일종의 상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돈이 더 가치가 높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의 흐름이 나왔어요. 달러가 강세되는데 금 가격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은 최근에 금, 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달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이제 돈이 몰린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아직 공급 부족 사태, 그런 속에서 이제 가격이 이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에 보면 지금 섹터 돌아가면서 지금 전부 다 상승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뒤처졌던
메트로레일 섹터가 지금 상승에 동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로 보면은 달러가 지금 상당히 지금 고점에 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네. 그러면 달러와 관계없이 인플레이션 해칭으로 금은 가격이 올라갔는데 만일에 달러가 차트상 고점에서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다 그러면은 금은 가격은 또 이 달러 약세에 힘을 얻어갖고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월가에서는 지금 이 금은 가격에 대해서는 못해도 본전은 된다. 그래서 상승에 베팅하는 쪽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주요 경제 지표가 별게 없고 대신 아마 화요일인가요? 월마트 그 어닝이 있고 월요일에 사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혹시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증시가 한번 팝업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예측 부탁드립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무슨 합의안이 나오고 이것이 산업이나 증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어떤 합의가 나온다면은 그 섹터에 대해서 팝업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현상. 근데 지금 여전히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 이런 걸로 볼 때 지난번 같은 증시의 수직 상승 이런 것은 앞으로 안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지금 내년 상반기 내지 내년 여름 정도까지 S&P를 5천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4,700이잖아요. 겨우 300포인트 남았다는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4,70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횡보장이 계속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일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프로핏 테이킹 헤이드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지금 증시 전반을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뱅크주도 그렇고 오일주도 그렇고 거의 지금 뭐 거의 횡보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메타버스 주식들 여기서 잘 굴르면은 대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이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걸 선별해서 잘 하면은 이제는 증시 섹터 ETF라든가 지수 ETF 여기보다도 이제 메타버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이런 개별주들의 장세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지수가 올라가는 패시브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네. 액티브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세상의 어떤 변화 네. 이것을 미리 가서 캐치하고 미리 먼저 합류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세상은 점점 디지털 세상으로 변하고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가상 세계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주식 시장 안에서도 이런 디지털 또 가상 세계 이런 주식들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연배, 이게 죄송합니다. 연세를 많이 들어서 뒷방 느리고 이게 아니라,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연배쯤 보면, 그런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히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역시 선생님은 투자에 고시다 보니까, 그걸 빠르게 흡수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메타버스나 NFT나 네. 이런 거를 이제 들어가서 영상을 보고 글을 읽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제 좀 정신병자들 세계 같은데 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나한테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은 네. 내가 그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아직도 좀 꼰대 기질이 있어 갖고 이 메타버스 NFT 이런 건 좀 사실 좀 냉소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서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이런 기업에서 이렇게 한대 그러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이거 될 거야 안 될 거야라고 싸우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네. 미래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될 거야 안 될 거 가지고 싸울 이유도 없고 증시에서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밸류에이션이 확대되잖아요. 네. 그런 점을 어쨌거나 이제 코로나가 갖다 준 이 세상의 변화는 디지털 세상, 가상 세계 이쪽으로 점점 더 빨리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꼰대 토마스르 선생님이 이 정도 말씀하실 정도면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저 벌써 40분인데 마지막으로 뭐 시장 조언이나 전략 있으면 말씀 주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피스 바이 피스 이렇게 설명드렸지만은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증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연말 증시 불타오르게 상승할 거다. 그런 희망은 이제는 접고 이제는 개별주를 잘 연구해갖고 유명한 기술주 그 기술이 엄청 좋다 이런 걸 따질 필요 없어요. 지금 바람을 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투자자들 옛날에 유명했던 그 주식들 붙잡고 이거 언제 올라가겠지 하는 붙잡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 거는 잊어버리고 바람을 타고 있는 주식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바람은 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또 꼰대 토마스 선생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저기 다음 주는 저희가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일요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저녁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미리만 연락 주시면은 대비해 놓겠습니다. 예, 그러면 방송은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 나가게 되겠죠?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역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강세를 보이던 NFT, 그 다음에 게임주들이 약간 밀렸고, 반도체 종목들, 하이닉스는 밀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흐름이 있었죠.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오전이 되겠죠. 미중 정상회담, 이 내용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일단 월요일부터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는 일요일이 아닙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